성공한 사업가, 자수성가한 청년, 우리 동네 젊은 백주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수식어가 어깨에 한껏 뽕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월 매출 1000을 찍었을 때만 해도 이 정도 수익만 꾸준히 된다면 나는 더 바랄 것도 없겠다 했죠. 갑작스럽게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기엔 고생도 많이 했고 준비도 오래 했습니다. 19에 독립해 사회에 나오면서 정말 가진 게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못 먹고 입도 짧아 그런지 태생이 그런 건지 체력이 약해서 막노동 일을 한번 나가면 일주일을 알아야 했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식사와 체력을 보충하며 자기관리도 했습니다. 이후 목표를 정하고 달려보자는 마음을 먹고 두어 달 고민하다 내린 결론은 요식업이었습니다. 입이 짧은 제가 요식업이라니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식업을 택한 이유는 음식을 걱정 없이 먹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왜 고기만 먹어? 이것저것 굴구르만 봐야지. 고기 반찬이 나온 건 이번 달은 처음인데 다른 것도 먹고 있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야? 다른 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안 되겠다. 준호는 골고루 먹지 않는 채로 오늘 저녁은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시판일이네. 선생님, 아니요. 저 이거 야채랑 다 먹을게요. 이거 더 많이 먹을게요. 선생님, 저 배고파요. 먹게 해주세요. 어머나, 왜 선생님 말을 안 듣지? 준호는 선생님 말에 안 들은 채로 오늘 친구들 식판까지 남아서 설거지한다. 시시. 선생님, 설거지 할 테니까 밥 먹게 해주세요. 2번 말하게 할 거야? 내일 아침도 그러고 싶은 거야? 인상 펴. 애들 밥 먹는데 소란 피우지 말고. 둘. 저는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운 게 결핍이었죠. 9살 땐가요? 오랜만에 나온 돼지고기 볶음에 눈이 돌아가 밥도 안 먹고 고기 반찬 위주로 먹다가 보육 선생님에게 걸렸고 그날은 식판을 빼앗긴 후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아이들의 식판까지 모두 제가 설거지해야만 했죠.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오는 개수대에서 벌겋게 된 조막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날 혼자 남은 설거지를 다 해야 했습니다. 유독 그 선생님이 저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는 늘 굶주렸고 음식을 보면 눈치를 보게 됐어요. 그거 사람 할 짓 못됩니다.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고도 호감과 비호감이 나뉘기도 하는데 저는 뭔가를 먹을 때면 누가 봐도 비정상처럼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학교 친구들은 놀리기도 했죠. 심준아, 너 치기야? 왜 그렇게 눈알이 굴려가며 밥을 처먹어? 요요들 또라, 준호는 고아원에 사니까 학교 급식이 얼마나 맛있겠냐? 준호야, 내 것도 먹을래? 자자, 푸해. 얘들아, 국물 좀 모아봐. 준호 좀 주해. 푸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저는 심하게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후유증은 지금도 있어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가던 저는 나중엔 고아원 밖에서는 식사를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체력도 안 좋고 마르고 성장도 좋지 않았죠. 준호아, 이거 너 먹을래? 아니, 뭔지도 모르고 안 먹는다 그러냐? 뭔데? 내가 급식 맛없다고 하니까 이모가 싸줬어. 근데 너무 많고 내 스타일 아니야. 너 가져가서 먹어라. 재은입니다. 재은이는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 아들에 공부도 잘하는 이른바 엄친아였던 애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같은 곳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초등학교 때는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 애였죠. 저는 재은이를 알고 있었지만 아마 재은이는 저를 몰랐을 겁니다. 중3이 돼서야 재은이와 같은 반이 되었고 저와는 너무 다른 재은을 구경하는 재미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모든 게 저와 다른 그 아이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중3 새학기가 시작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딱히 말 한 번 나눠본 적 없었는데 그런 재훈이가 제게 웬 보온 도시락을 건넨 겁니다. 저는 딱히 친한 애들도 없었고 고아원 출신 친구들 외에는 말 섞는 경우도 없었기에 엄친아였던 재훈이와의 대화에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도시락을 먹으라니 초등학교 때 반 아이들에게 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또 못 먹을 걸 주거나 놀린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스타일에 안 맞는다는 말을 하는 재훈이 황당했습니다. 스타일에 안 맞다니 음식이 스타일에 안 맞을 수도 있나? 뭐 그 말이 왜? 음식이라는 게 스타일이라는 게 있나 싶어서. 뭔 소리야. 넌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식 없냐? 취향 그런 소리지. 패션처럼. 별걸 다 꼬투리네. 안 먹을 거는 말아. 그런데 왜 나한테 준다는 거야? 너희 집 음식이면 좋은 거일 텐데 내가 고아원 애라서 불쌍해서 주는 거냐? 뭐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우리 이모가 해주는 음식을 아주 소중히 여기거든. 아무한테도 주기도 싫고. 또 내가 뭘 주면 애들은 오해해. 무슨 오해? 그냥 이상한 호의로 받아들이고 지들 맘대로 해석하는 거 헛소리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생회장을 도맡아 하며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집안이면 집안, 꼴릴 게 하나도 없이 구김없이 자라온 재우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들도 교장까지도 늘 눈에서 꿀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재훈이가 뭔가 호의를 베풀면 그걸 받은 애들은 온갖 상상과 해석으로 소문을 낼 것이고 재훈이는 그게 불편했겠죠.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안 가져갈 거냐? 도시락째로 갖고 가서 다 먹고 내일 줘. 설거지는 안 해도 돼. 저는 배가 고프진 않았어요. 굽는 게 익숙해져서. 하지만 재훈이가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설거지까지 해서 갖다 줄게. 하지마. 너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모가 이상하게 보니까 하지 말고 가져와. 아하, 그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훈이가 이모라고 말한 사람은 재훈이네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였습니다.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네 요직급인 그의 아버지는 늘 바빴고 어머니도 계셨지만 재훈이를 키운 건 보모였다고 했어요. 저는 재훈이 준 도시락을 품에 안고 혹시나 아이들이라도 봤을까봐 두리번거리며 학교를 나섰습니다. 그대로 고아원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근처 공원에 내렸습니다. 벤치에 홀로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우와, 알갱이가 몽글몽글 찰지게 붙어있는 쌀밥에 딱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고급 소 불고기. 명절에만 먹을 것 같은데 꼬치 산적. 처음 보는 조개. 나중에 알았어요. 전복장이라는 것을 등등 지금 열거하긴 다 힘들지만 그냥 보고만 입어도 군침이 도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는 줄임배를 잡고 천천히 도시락을 음미했습니다. 맛도 일품이었어요. 눈물이 다 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재현이는 정말 부자구나. 부럽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먹은 도시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도시락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을 수도 있고요. 저는 다음날 체육 자율 시간에 재현을 따로 불러내 도시락을 돌려줬습니다. 잘 먹었어. 설거지 안 했지? 오. 맛있었냐? 오. 고맙다. 다음에 또 줄게. 왜? 그렇게 네 스타일이 아니면 네 스타일의 음식을 써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난 사실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냥 욕심이 딱히 없어. 학교 급식으로 만족하는데 내가 편식이 심하다고 싸주시는 거라. 그게 낙인 분이니 그러라고 했을 뿐이고. 나름 효자네. 그런가? 음식을 잘 안 먹는다는 유일한 공통점. 하지만 그 이유는 너무 상반된 재용과 나. 그렇게 다소 이상한 재훈과 나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화려해지는 재훈의 도시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다음 도시락은 뭘까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아이들이 볼 수도 있으니 일찍 등하기로 하는 재현은 제 사물함에 미리 도시락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상한 비밀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이어졌고 재현은 외부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상고로 진학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서 재현과 저의 인생을 남들이 보는 시선만큼이나 확실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야, 김준아. 오? 고등학교 가서도 보자. 오? 뭐가 자꾸 어야. 네가 워낙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라 나도 불편했는데 각자 다른 고등학교 가면 좀 편하게 지내자고. 그래. 이거 내 번호. 심심할 때 연락해. 어깨 좀 펴고. 내 덕에 살도 많이 쪘네. 그러네. 고맙다. 고마웠다. 졸업식 날 아무도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저를 불러 재훈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줬습니다. 그렇게 각각 몸과 현실이 더 멀어졌지만 재훈과 저는 더 친해졌습니다. 재훈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바쁘게 살았고 숨통이 막힐 때마다 제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그는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공원에 앉아 넋놓고 수다를 떨거나 오락실에 가서 깔깔대며 스트리트 파이터를 했습니다. 사는 것도 초안 상황도 이제 더 멀어졌지만 서로가 같은 것에 공감을 하는 즐거움보다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3년이 이렇게 빠른데 학창시절의 3년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건가요? 저만 그런 건지 저는 상고에서도 딱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강약 약강의 동물의 세계는 규율만 있는 무법지대에서 더 잔혹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을 탈출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상처가 많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불꽃 하나 정도 있었어요.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잘 살고 싶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재훈의 도시락 이후 저는 음식에 대한 결핍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표가 생겼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을 만들 것이다. 음식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식당.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고아원을 나오면서 목표를 향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더 일찍 나가서 음식 재료도 챙기고 시장도 함께 다니며 어깨의 바닥부터 배웠습니다. 준호야, 넌 쉬는 날 뭐하냐?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밀린 잠도 자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 그래도 젊은 놈이 그 나이 때 맞는 걸 좀 해야지. 그 나이 때 맞는 거요? 연애. 아, 제가 무슨 연애를. 저 좋다는 여자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뚝 떨어지냐? 그리고 네가 어때서? 성실하고 착하고 생활력 있고 나이 어리니 가능성 무한대지. 최고의 신랑감이야. 자신감을 가져. 남자는 뭐다? 자신감이다. 하하, 역시 사장님의 긍정의 힘, 최고. 사장님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자조성가해서 음식점으로 성공했고 형제들과 함께 음식점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방도 직접 다 체크하고 저같이 어린 주방 보조와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잊지 않는 마음도 따뜻한 그야말로 상남자 퍼펙트한 사장님이었죠. 지금 제게도 어릴 때 저와 같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단순 알바로 뛰어들든 어떤 목적이든 꿈을 갖고 인생을 살기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한 애들은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유독 힘든 애들을 보면 저도 그 트라우마가 스멀스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퍼펙트한 사장님이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보면 비슷한 상처가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거요. 공수야, 너 손목이 왜 이래? 또? 아, 사장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가려도 다 보여. 너 약을 먹고 있어? 네. 그런데 안 돼, 조절이? 그런 게 아니고. 왜?
뭐 또 그 새끼들이 괴롭히냐? 홀서빙 알바를 하는 광수는 고아원 출신 아이입니다. 이제 21살인데 자꾸 자해를 하고 극단적 시도를 해서 제가 우울증 치료도 받게 하고 병원약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수를 적극 지원했지만 광수를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광수가 단순히 고아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당한 일들 때문입니다. 저는 모 보육교사의 차별과 과시로 아주 어릴 때부터 주눅이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고아원 애들마저도 멀리하고 따돌렸죠. 그런 모습을 교사들은 반입했습니다. 철저히. 야, 이 새끼야, 누가 그렇게 뭐래? 너 때문에 밥맛 떨어져서 내가 밥을 못 먹겠잖아. 형, 죄송해요. 그거 들어요. 형? 이 새끼 그거 어때요? 뭐? 아, 그거? 너 이 새끼 말라갖고 어떨지 모르겠네. 좋아, 어디 한번 보자. 너 이리 와봐, 이 새끼. 근데 제가 만박해야. 조수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제발 놔주세요, 여러분들. 제발 살려주세요. 그날 저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동갑으로 생일까지 같았던 유일한 친구였던 배신으로 저는 고아원 내에서 잘나가는 형들에게 끌려가 매번 맞았고 급기야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의사에 반해서 당하는 일까지 있었고 수시로 끌려가 당해야 했습니다. 제 나이 17살이었고 온갖 괴롭힘에 지쳐갈 때쯤 저는 스스로 끔찍한 상상을 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신뢰갔지만 제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고 모두가 쉬쉬하며 철저히 묵살됐습니다. 고아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너 얼굴이 또 왜 이래? 또 그놈들이야? 신천아, 뭐가 괜찮냐? 너 혹시 나한테 말 못한 뭐 있냐? 몇 년만 더 있으면 성인인데 거기서 그냥 빨리 나오면 안 돼? 안 돼. 갈 곳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번은 다른 것 같은데. 지은아. 말해. 나 희망이 없다. 요식업으로 성공할 거라고 했잖아. 2년만 참으면 돼. 왜 희망이 없냐? 우리가 아직 10대인데. 지은아. 하루가 1년 같아. 아니, 100년 같아. 100년을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냥 영원할 것 같아. 이 고통이. 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이씨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말았어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부모님한테 아는 사람 없는지 알아볼게. 됐어. 경찰도 어른이잖아. 어른들은 다 똑같아. 그리고 지금까지 상담하는 척하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 새끼들 이제 몇 명은 거기 투서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찾아와서 괴롭혀? 자주 오지. 나를 먹이라고 생각해. 언제든 찾아와서 뜯어먹을 수 있는. 너 혹시 맞은 거 말고 이상한 일 다 한 거냐? 나 사범이 내 몸 크기만큼 둘러싼 벽에 그쳤어. 매일 옥적 달새도 못하는 기분이다. 아우이, 인간이냐 그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없느냐고. 불가, 너희 집에서 나를 입양할 것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나 같은 구하러 네가 어울리는 것 자체를 인정하시카. 그랬습니다. 재현은 누구보다 제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들어줬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고아와 친구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것도 안 좋은 일에 휩싸인 저 같은 고아를요. 도와주려고 할까요? 난 친구라고는 너밖에 없다. 아니,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 너밖에 없다. 그런데 괜히 움직였다가
너까지 이럴 수 없어. 사실 우리 엄마도 오래 우울증을 앓았고 나는 돌보지도 않았어. 아주 어릴 때도 방치했고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는 보모한테 분리불안이 있을 정도로 집착했지. 아빠는 날 신뢰하지 않아.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해. 두 분은 사실상 허울만 부부고 사람들 앞에서만 정상 가족인 척 할 뿐.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아버지가 도움 줄 리가 없어. 널 더 망가뜨리는 일에 가담할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도 든다.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둘 다 버리고 도망갈까? 뭐, 도망가자. 나도 죽성이도 안 맞는 착한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 연기하는 거 힘들다. 임마, 너야말로 2년만 참으면 좋은 대학 가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졸지에 가출 청소년 되는 건 친구로서가 안 돼. 내가 그건 말도 안 돼. 야, 기다려봐. 곧 우리 수학여행 시즌이잖아. 오, 그때 또 하자. 그때 짐 싸면 의심도 안 받을 거고 용돈도 꽤 받을 거고. 야, 용돈을 많이 받아도 우리가 어디 가서 먹고 사냐. 숙식 제공되는 일 많을걸? 일단 벗어나자. 사지 멀쩡한데 뭐든 못하겠냐. 너 거기 감옥 갔다며. 그러다 너 진짜 간다. 나도 널 그렇게 보낼 수 없어. 재훈과 저는 수학여행을 디데이로 해서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이것저것 먹을 것과 놀거리를 챙길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돼지 저금통을 티에 둘둘 싸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학교 가는 척하고 나와 인근 공동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다음 재훈과 만나기로 한 고속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첩보 영화라도 찍듯 심장이 계속 너무 아프게 뛰었습니다. 잡히면 저는 그날로 정말 저 세상으로 갈 것 같았고 재은이도 저와의 친구 관계가 모두 걸려 유학이라도 보내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회는 딱 한 번뿐인 겁니다. 재은이가 들키지 않고 저러고 있겠지. 만나기로 한 시간은 8시 30분. 터미널 남자 화장실 주변에서 보기로 했는데 9시 30분인데도 재은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고아원과 학교는 저의 가출을 다 알게 됐을 시간이었습니다. 터미널 한가운데 크게 붙어있는 벽시계의 초바늘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이 돌아갈수록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급기야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접어 못 킬 거야. 또 그들에게 이제 끝이야. 이거 접히면. 재훈이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전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가 마음이 바뀌었구나. 아니면 걸린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지체되기 전에, 아니 잡히기 전에 저는 도망가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 지역, 가장 빠른 시간으로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기 전 재훈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오지 않아서 오히려 잘 됐다. 네 인생까지 나처럼 하급 인생으로 만들 수 없다. 갈게. 연락하자. 잘 살고 있어. 너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 같다. 늘 고마웠고 보고 싶을 거야. 연락하자. 건강히 지내고 있어. 성공하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벗. 자랑스러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그간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말들에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 시외버스에 몸을 싣자 전신에 붙어있던 긴장들이 조금 누그러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난 이제 자유야. 성공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돌아오면 돼. 그 순간만큼은 재훈이 걱정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 아이가 가출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심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좋은 환경을 일부러 거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친구에게 가장 안 맞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저 하나뿐이었다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 친구가 처음 제게 도시락을 건넸을 때부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가출을 하면 실종신고도 하고 웬만하면 잡혀서 집으로 인도되었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잡히지 않았어요. 보육원 선생님들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숙식이 제공되는 곳에서 하루 15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대는 앳되고 마른 고등학생을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거 아니냐며 신고를 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다 도망가기도 여러 번, 퇴짜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숙식이 제공되는 작은 동네 유흥업소에 취직했습니다. 일단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자본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담들 잔심부름을 하고 과일도 깎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게 오픈도 하고 오만 잡일을 다하며 2평짜리 골방에서 잤습니다. 가끔 술에 취한 주인이 욕설도 하고 화풀이를 한 적도 많지만 그 정도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온몸에 굳은 살이 배길 만큼 배인 제가 그 정도의 상처받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꿈이 있었기에 견뎠습니다. 3년을 정말 빡세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된 저는 그곳을 나와 좀 더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나름 로컬 맛집이면서 큰 음식점을 찾아가 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빈자리가 없는데요. 한두 달을 수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지 않고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신, 육체 다 건강하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돈을 내고서라도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뭐라도 시켜주시면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빠릿빠릿하게 일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참 특이한 청년이네. 아니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면 저 잡혀가요. 그럼 홀서빙 알바라도 제가 할 수 없을까요? 저는 거기서 정말 일하고 싶었어요. 3대가 해온 지역 맛집이었는데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그 사장님의 인터뷰를 실은 잡지를 우연히 보게 됐고 저의 첫 목표는 그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장님 뭐라도 부탁드립니다. 아니 젊은 청년이 뭐 다른 식당에서 굳이 돈도 안 받아가며 일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물론 여기가 3대째 내려오는 맛집이라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세상에 3대째 내려오는 맛집이라는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사장님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2대째까지는 손맛으로 유명했지만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3대째 사장님이 맡으시면서 신당을 이렇게 크게 키우셨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용기를 내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고단했던 제 삶에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빨래 서리는 되고 그럼 고기를 좀 좋아해? 네, 고기라면 무슨 고기든 다 좋아하는데 특히 돼지고기를 사랑합니다. 한 입에 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돼지고기 전문점이었던 그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겉으론 무뚝뚝하고 까칠했지만 마음이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이렇게 사연했으며 돌이켜보니 저의 성공의 구할은 인복이었던 것 같네요. 22살부터 시작해 저는 그 식당의 매니저가 될 만큼 성장했고 오래 근무했습니다. 재료부터 홀 관리까지 총괄했고 노세신 사장님이 저를 믿고 맡겨주실 만큼 끈끈한 관계가 됐죠. 행복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 행복했고 일을 하며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이렇게 대형 음식점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내 식당에 앉아 내가 만든 음식으로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꿈, 그 꿈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이 돼서 저는 지금껏 사장님께 전수받은 노하우 플러스 저만의 메뉴 개발로 작은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모아둔 돈을 모두 쏟아부었고 발로 뛰며 홍보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올 수 있는 감성과 나이 드신 분들도 올 수 있는 편안한 시설과 서비스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물론 음식에도 자신 있었습니다. 메뉴는 제가 개발했고 그 전 식당에서 저와 오래 함께했던 주방 이모들이 함께 해주셨고 10년 가까이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던 사장님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첫 달 순매출 1,000만 원을 찍었고 보름도 안 돼 3천, 4천,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법 같은 일들이 고아 출신 나고자 했던 제게 별처럼 쏟아졌습니다. 소장님, 모든 게 사장님과 이모들 덕분이에요. 저한테 이런 축복이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생각 못하게 해. 늘 술만 먹으면 성공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놈이 정말 축하한다. 잘 될 줄 알았어. 넌 처음부터 싹이 좋았어. 그때 저 안 받아주셨으면 거리에 낭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또 명언 제조기, 아니 제조한 건 아니고 어디서 주워들은 거 수집하는 사람이니 명언 중독자라 한마디 또 하자면 벌레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비로 변했다는 말이 있다. 넌 처음부터 나비였고 벌레가 아니었던 거야. 벌레가 아니라 나비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느덧 연매출로 치면 70억을 버는 3층짜리 고깃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따로 매니저를 두지 않고 상근하고 있으며 아직도 모든 것을 제가 총괄하고 체크합니다. 코되고 힘들지만 별다른 일이 없으면 365일 무조건 가게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왜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걸까요? 가끔 너무 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연애를 안 해서? 결혼을 안 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도 잊을 만큼 저는 정말 이기적으로 저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제가 이유 없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 허함의 정체를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주방. 그릇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수란이 안 되죠? 닥치 할머니가 손이 좀 느려서 오늘 김씨 이모님이 안 나오셨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식당의 사원이 뭡니까? 빠르고 깨끗하고 한결같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부매니저님? 왜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엉뚱하게 설거지가 쌓여서 오늘 단체 손님도 많거든요. 왜죠? 이모님 한 분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박씨 할머니는 제가 그때 염려했던 것처럼 일이 좀 느리세요. 연세가 많으셔갖고. 아니, 갑자기 안 나왔어도 아무리 늦어도 출근 시간엔 모두가 알았다는 건데 보고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을 구해서 구멍이 없게 했어야죠. 그게 부호 매니저의 역할 아닙니까? 박씨 할머니는 사실 식당에서 근무하기엔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일흔이 다 되셨으니 식당 취업은 힘드신 나이인데 어느 날 저희 식당에 찾아와 잡일, 청소, 설거지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노쇠한 할머니의 모습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22살의 제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수십억 매출의 대형 식당을 운영하면 이런 감정적인 거에 오히려 선을 긋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는 그분을 취업시켜드렸습니다. 그 대신 할머니에게 다른 기대하지 않고 설거지 업무를 주로 맡겼고요. 설령 할머니가 아프거나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사람을 채워넣는데 그날따라 구멍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함께하는 젊은 부부 매니저는 저보다 더 투철한 기업정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고 그렇다고 박씨 할머니를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구멍도 생기지 않게 주방에 이모님 2명 더 고용하세요. 아, 그렇게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대표이지 않습니까?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복리후생적인 면에서 신경 쓰는 것도 대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날 밤 식당 마감 이후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늘 마감까지 함께하고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주방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박씨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안 가셨어요? 아, 저기 사장님 이맘때쯤 오신다고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요?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이거 찬반인데 많이 남지 않았고 내일 다시 만드는 날이라 제가 좀 가져가도 될까 해서요. 더 오래 두면 안 좋은 상태인 것도 같고. 네. 할머님 손에 들린 비닐봉지는 무생치였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양이었어요. 그걸 허락받겠다고 저를 30분 기다리신 할머니의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니 가슴이 애렸습니다. 할머님, 상한 것 같은데 오히려 드시면 안 되죠.
사한 건 아니고 내일 다시 만드는 날인데 너무 사가서 원래 무생채는 좀 겉절인 느낌으로 먹는 게 맛있어갖고 우리 고기랑 그 맛이 찰떡이기도 하고 양이 조금 남았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무생채는 자주 만들고 회전시켜서 웬만하면 처음 그 맛이 항상 유지되게 해달라고 주방에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손주가 집에 혼자 있거든요. 안 차려주면 잘 못 챙겨 먹어요, 얘가. 그런데 집에 지금 반찬도 없고 시간도 너무 늦어서. 손주요? 네, 이제 9살인데 애가 그래도 김치는 좋아해서요. 무생채를 참 좋아해요. 아이고, 말도 안 돼. 할머니 9살이면 그 나이 때 잘 알아요. 저도 고기, 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무슨 애가 다 삭은 무생채를 좋아해요. 할머니, 그리고 제가 지금 잔반 가져가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가져가면 누구 코에 붙여요. 그리고 상할 것 같이 푹 삭은 걸 왜 갖고 가세요? 새우 갖고 가세요. 가득가득. 아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늘 더 감사드리죠. 주말만큼 되는 남은 잔반 가져가려고 뭘 또 저를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어요. 아휴, 주방장님이 불고기거리 재워놓은 거 그거 어딨어요? 그거 싸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 시간에 9살짜리가 밥도 못 먹고 혼자 있는 거 괜찮아요. 너무 걱정되는데. 애들 부모는요? 애들 아빠는 지방에 돈 벌러 갔어요. 엄마는 없어요. 이혼했어요. 애는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겠네요. 손자요, 손녀요? 저는 죄 지은 것 마냥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할머니를 대신해 주방장이 재워놓은 불고기를 포장하며 별 생각 없이 손주와 자식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손자예요. 아들. 9살 남자아이는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맞아요. 고기 좋아해요. 그런데 못 사줘서 잘 못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젠 뭘 줘도 잘 안 먹어요. 한 번은 지가 좋아하는 피자를 사줬는데 음식 욕심이 없어졌다면서 이런 거 사오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랬군요. 9살이면 제가 고아원에서 보육교사에게 고기를 다른 반찬보다 먼저 허겁지겁 먹었다는 이유로 식판에 빼앗기고 종일 설거지를 해야 했던 그 나이였습니다. 저도 할머니의 손주처럼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이상한 증세가 생겼더랬죠. 가슴 깊이 음식에 대해 집착하면서 남들 앞에선 음식을 잘 안 먹게 되는, 처음 제게 찾아와 아무 일이라도 시켜달라던 박씨 할머니. 왜 이 할머니는 나와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을까 싶었습니다. 사진 있어요? 보고 싶네. 9살 꼬마. 여기. 할머니가 점퍼 안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반지갑. 그 안에 꼬깃꼬깃 접힌 가족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호, 가족사진이네요. 저는 사진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서 봤습니다. 박씨 할머니와 애엄마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애를 안고 있는 남자. 뭐야 이게? 왜 그러세요? 재훈이 아니에요, 도재훈. 어머나, 사장님이 어떻게 우리 재훈이를 아세요? 재훈이 맞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재훈이가 건넨 맛있는 고급 도시락, 재훈이와의 오락실 추억, 공원, 그리고 함께 가출을 결심하고 계획했던 기억들, 버스터미널에서 보낸 마지막 문자, 성공해서 다시 보자는 다짐과 약속.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친구 재현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재훈아, 우리 아들이에요, 재훈이. 재훈이 어머님이세요? 네, 늦둥이. 제가 30대 후반에 늦게 가진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재훈이, 도재훈이. 어머님, 저는 재훈이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연락이 끊기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찾지도 못하고. 아, 사장님이 그 친구? 저를 아세요? 저희 아들이 고2 땐가 갑자기 저희 남편 회사가 부도나고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치는데 친구한테 가야 된다고 울고불고 때를 썼어요. 생전 안 그러던 애가. 아, 그때 수학여행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지금 니네 아빠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모질게 말하고. 암튼 그때부터 우리 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사기에 휩쓸려서 감옥 갔고
그 안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애랑 저랑 떠돌이처럼 도망 다니고 학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 마치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에. 재훈이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재훈이는 오늘 새벽에 나올 거예요. 재훈이가 그때 친구한테 가야 된다고 울부짖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라고. 그게 사장님이셨군요. 네. 재훈이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거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보다 당연히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테니 재훈이도 저를 찾지 않겠지 하기도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단칸방에 처박혀서 애가 실어증까지 걸렸으니까요. 어머님도 좀 편찮으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재훈이 낳고 산후 우울증에 남편의 외도로 여러 가지로 많이 겹쳐있던 상황이었고 재훈이 어릴 때부터 잘 못 보살폈어요. 집이 쫄딱망하고 정신이 들더군요. 뭐라도 해야 사니까. 나는 잘못돼도 창창한 나이에 재훈이는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도 잘해준 거 하나도 없고 뒤늦게 엄마 노릇하려고 했지만 재훈이는 싫었을 거예요. 그런 제 모습도. 지훈이 건강은 좀 괜찮나요? 아니 지금 당장 연락해서 만나고 싶어요. 재훈이 새벽 도착하면 내일 바로 볼 수 있어요. 사장님,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면 정말 좋아하겠어요. 잘 아는 눈인데 친구 만나면 얼마나 좋아할지. 성공한 삶을 살면서도 저를 관통하는 외로움과 허함이 저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그런 소소한 감정 혹은 구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재훈이를 잊었는지 왜 이렇게 허했는지 그제야 생각났던 겁니다. 나를 살게 해준 친구. 성공만 하면 찾아야지. 재훈이에게 걸맞은 사람으로 성공하면 저도 재훈이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보다 당당하게 옆에 설 수 있겠지 했습니다. 20대 땐 여러 번 그 상상을 하고 꿈도 꿨어요. 멋진 교수님이 되어 있을 재훈이 옆에서 저는 성공한 사업가로 서는 꿈. 그 전엔 찾지도 말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재훈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나만큼, 아니 나보다 고생하고 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재훈이 때문에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재훈이는 감옥에 갇힌 꼴이었다니. 날이 밝고 가장 먼저 재훈이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지훈아, 준우야 살아있었구나 준우야. 지훈아, 이놈아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내가 알았다면 내가 더 미안하다. 그때 약속해놓고 연락도 못하고 같이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상심했을지. 네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어쩌지. 아니면 어디 붙잡힌 건 아닌지. 내가 걱정이 돼서 기절을 할 정도였는데. 아유 이놈아. 네 걱정을 해야지. 네 상황에 나를 걱정했어 임마. 사람 인연이라는 게 우습다. 우리 엄마가 네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너를 다시 만나고 성공한 너를 볼 수 있어서 네 덕이다 임마. 네 덕에 내가 꿈을 이뤘고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야. 요식업 하고 싶다더니 정말 백조원이 됐네. 시처식. 이제 고생하지 말자. 이 친구가 있잖아. 대박 성공했어. 내가 책임줄게. 재현이의 얼굴 곳곳에 과거에 없던 그림자들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친아 내 친구 도재훈이 재훈이의 삶에 제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저는 지방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하는 재훈이를 데리고 와 집을 얻어주었고 9살짜리 아들에게도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 정신과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저처럼 어떤 큰 결핍이 꿈이 될 수도 있지만 깊은 트라우마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하게도 박씨 할머니, 그러니까 재훈이 어머님이 숨은 명인이셨어요. 하는 음식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만의 음식 비법도 많이 갖고 계셨고요. 연세가 있으시니 편하게 쉬길 권해드렸지만 본인이 적극 원하셔서 주방에서 음식 개발 전문가로 일하시게 했고 재훈이도 저희 식당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쯤엔 체인으로 가게를 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희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뭐 엔딩은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겠지만 이 사연을 보내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인연에 대해서, 또 좋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많은 인연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잃어버린 인연을 찾으세요. 그리고 내 인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요, 우리.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